안녕하세요, 방영춘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요거 했죠. 개발제한구역 법령 해석에서 요거 했습니다. 요거 별표 1분만 했습니다. 시간 좀 제가 쓸데없는 얘기 아니라고 시간이 많이 갔고요. 이번 시간에는 요거를 해볼 거예요. 자, 빠르게 진행할 거고요. 어찌됐든 여러분, 그린벨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 버시려면 그린벨트로 오십시오.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자만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강의 제목이 요거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총정리해서 이제 2편 바꿔야 되겠다. 이제 2강이죠, 2강.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법령 해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개발제한구역 법령 완벽 해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9월 20일부터 30일까지 교재를 한시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20분의 한도 내에서. 20명이 한도 내에서요. 좀 많은 분들이 오시길래 제가 추가적으로 지금 이번 달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20분 한정으로 지금 11분 됐어요. 오늘 법무 사무실에 계신 분까지 해서 11분이 됐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정말 저처럼 전문가가 되려면 요거 반드시 구매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적은 돈 가지고 레버리지 효과를 누려서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금방 전문가 되십니다. 남들은 다 어렵게 가르치는데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단지 노력의 부족이에요. 자기의 노력이 부족할 뿐이지, 하루에 시간 투자 3시간 정도 투자하시면 한 3개월이면 저보다 뛰어난 실력을 갖출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고, 자, 이번 시간에 계속 이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했죠. 자, 여러분들이 그린벨트를 배우는 데 있어서 헷갈리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옛날부터 좀 정리하는 걸 좋아해서, 그렇다고 제가 깔끔한 성격은 아니에요. 그냥 대충 설렁설렁 빨리빨리 완벽하게 이제 그런 주의다 보니까 잠시만요. 대충 빨리빨리 그렇게 확실하게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아예 느릿하진 않아요. 뭐든지. 그런데 항상 정리하는 습관이 있어요. 저한테는 정리하는 습관.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그린벨트 공부하실 때 어떤 위주로 공부해야 되냐면, 헷갈리는 게 뭐였냐면, 그린벨트에 건축하기 위한 조건, 우리가 땅을 산다거나, 그죠? 토지를 사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다 뭔가 행위를 하려고 산 거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 활용을 하려고 농막을 짓든 건축을 하든 삐까뻔쩍한 건물을 짓든 상가를 짓든 주택을 짓든 뭔가를 하려고, 농사를 짓든 뭔가를 하려고, 활용하려고 땅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린벨트에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죠? 건축물을 지어서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건축물을 짓기 위한 조건은, 이건 어느 책에도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린벨트를 공부할 때 가장 1순위로 염두에 두고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개념을 안 잡고 가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거. 뭐냐? 그린벨트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대인 조건이 필요해요. 대인 조건.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거주자라든가 5년 이상 거주자라든가 어떤 그런 거주 요건이 필요하죠. 그죠? 사람에 대한 거주 요건이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이주권도 필요하고, 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정 당시부터 거주자냐, 아니면 5년 이상 거주자냐. 그죠? 그런 사람들 원주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사람에 대한 조건이 뭡니까? 농업인이냐, 어업인이냐에 따라서 또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엄청나게 달라지죠. 그죠? 잠시만요. 자, 농업인이냐, 어업인이냐에 따라서 엄청 달라집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보면서 하셔야 돼요. 그죠? 대인 조건이 있고, 두 번째, 토지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토지가 다 개발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임야냐, 농지냐, 또는 지목이 되냐. 지목이 대인 경우는, 그죠? 뭡니까?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되었냐, 아니면 중간에 어떤 사유로 해서 지목이 대로 변했냐. 이 차이가 있죠. 그죠? 임야는 개발 불가죠. 개발 불가. 농지는 절대 농지냐, 아니면 절대 농지가 아니냐. 절대 농지는 개발 불가. 그죠? 그거죠. 그걸 파악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런 대원칙, 그러니까 큰 테두리를 못 잡고 뭐든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학원 강사들도 그렇고, 개념도 없어. 그냥 줄줄줄 읽는 거야, 읽는 거. 뭔가 법조문을 읽었으면, 내가 그린벨트 개특법을 딱 처음부터 시행령까지 다 읽어봤으면 딱 테두리가
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대인 조건이 있고, 대인 조건은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죠? 이런 조건들을 검토해야 되고, 토지 조건은 이러한 것들, 임야냐, 농지냐, 지목이 되냐, 이런 거 검토해야 되고, 또 지을 수 있는 시설물,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죠. 별표 1. 제가 전 시간에 1시간에 걸쳐서 별표 1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죠?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그죠? 어떤 것을 개발 제한구역에 지을 수 있냐, 설치할 수 있냐, 건축물이냐, 공작물이냐,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지을 수 있는 시설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아이고, 자리가, 의자가, 엄청 불편하네. 좀 죄송합니다. 제가 그죠? 그 다음에, 기반시설, 이제 설명할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제. 기반시설에 따라 또, 기반시설 조건도 봐야 돼요. 도로, 수도, 상수도, 가스 등, 요런 것도 봐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개발 제한구역에서는 이런 걸 원칙을 세우고 이런 원칙 하에서 공부를 해 들어가야 되지, 그냥 뭐 가스 도로 따로 배우고 임야 따로 배우고 농지 따로 배우고 뭐 이주권 따로 배우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백날 가도 그린벨트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법이 어려운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법이 어려운 거라고요.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맨날 사람들이 이렇게 이 안에서 움직여요. 이 안에서 다 있어요. 이것은 어디 책에도 안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린벨트에 건축하기 위한 조건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조건 검토는, 잠시만요. 조건 검토는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대인 조건, 사람에 대한 조건이죠. 그죠? 사람에 대한 조건, 거주 요건, 몇 년 동안 거주했냐, 5년 이상이냐. 죄송한데 이거 제가 좀 놓을게요. 뭘 하려고 하면 카톡이 들어와 이렇게 진동을 놨습니다. 거주 요건이 필요하고, 이주권이 있냐, 원주민이냐, 원주민은 5년 이상 거주한 사람 원주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농림어업인이냐, 그런 대인에 관련된 거, 사람에 관련된 것 조건이 있을 수 있고, 토지의 조건이 있어요. 그죠? 임야냐, 농지냐, 지목이 되냐, 그죠? 지을 수 있는 시설물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전강의 때 말씀드린 거, 그죠? 별표 1이죠? 그거 모르신 분들 이거 전 시간 반드시 보세요.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긴 했지만, 그 다음에 기반시설에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요 네 가지가 바로 그린벨트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핵심 키워드. 이 네 가지가 핵심 키워드라고요. 이것도 모르고 강의하는 사람들은 다 개화수예요. 진짜로요. 그냥 그 사람들은요, 여기저기서 떠드는 거예요. 여기서 갖다 떠들고, 저기서 갖다 떠들고, 책 조금 보고, 이거 강의할 만하네?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뭐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진짜 저는 안타까워요,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고, 궁금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아셨죠? 요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는 여기 이제 이것까지 했죠, 이거. 요거까지 다 했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이제 아주 이제 중요한 것들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린벨트 내에서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이 있어요. 그죠? 이 땅에 이러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데, 지을 수 있지만, 창고, 단독주택, 상가주택을 지을 수, 이런 걸 지을 수 있지만, 그죠? 허가나 신고 시에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세부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죠? 자. 그래서 요것은 시행령 22조에 나와 있거든요.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이 나와 있는데 별표 2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렇게 봐서는 여러분들 죽었다 깨라도 몰라요. 공부. 그러니까 제가 제 교재를 안 써줘도 돼요. 제 교재 이렇게 제가 정리한 대로 요런 식으로 정리해서 보세요, 여러분. 요런 식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딱 체계가 잡히는 거예요. 그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공부 절대 안 됩니다. 제 교재를 사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더 이상 교재 팔기도 싫고 그런데, 오늘 이제 이번 달만 딱 20분 한도로 해서 지금 11분 신청해놨으니까 이제 한 9분 남았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허가 또는 신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요렇게
법제처에 나와 있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거 알 것 같아요. 이거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도 모릅니다. 죽었다 깨어도 몰라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이렇게 물론 머리 좋은 분들은 다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좀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습관이 있었다 보니까 좀 제가 공부하기 편해야 돼요. 자, 그래서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을 뭐냐 한번 살펴볼게 대충요. 자, 일반적인 기준이 있고 일반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죠? 그린벨트 내에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신고의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뭐냐면 다른 걸, 자, 뭐냐면 뭐라고 써있냐면 뻔한 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규모 설치해야 된다. 대기 수질 어쩌고저쩌고, 역사분화 어쩌고저쩌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중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그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개발행 허가죠. 중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숲의 산태, 인근 도로의 높이와 배수 등을 고려해야 된다. 그죠? 표고, 경사도. 이 표고, 경사도는 개발행 허가도 꼭 따라다니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안산시의 개발행 허가 기준이 15도야. 그런데 내가 이런 거 토지의 형질 변경을 좀 한다든가 아니면 중목을 벌채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맞다. 그럼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도시계획 뭐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게 씨알데기 소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뭐냐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별표 제가 있죠. 임야 또는 경지 정리된 농지는 다시 말해서 우량농지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죠? 임야 또는 경지 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제외해야 한다. 뭔 말일까요, 이게? 한마디로 하지 마라 이거예요. 임야나 절대 농지는 건축을 안 내주겠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대지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않아야 된다. 60제곱미터면 20평, 18평 정도 되나? 18평 정도 되죠? 너무 과수 토지죠? 그죠?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나 개축, 재축은 허용된다. 18평이면 작은 평수예요, 땅수가. 그죠? 대지 면적이에요. 건축 면적이 아니라. 그리고 방제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뭐 붕괴위험지역은 건축허가 불가.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이거.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뭐? 하지 마라. 허가해주지 마라. 그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임야나 절대 농지는 사지 마라. 저는 대원칙은 이거예요. 대원칙은. 그래서 아까 토지에 대한 조건이 뭐예요? 토지에 대한 조건이. 토지에 대한 조건이 세 가지가 있었죠. 농지냐, 임야냐, 지목이 되냐. 임야는 안 되고, 농지는 절대 농지는 안 되고, 나머지는 된다. 단, 그것도 다 조건이 다른 조건이 맞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보게요. 자, 이런 조건이 맞는다고 했을 때, 이게 대원칙이거든요. 위에 게 이게. 이런 조건이 맞는다고 했을 때,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때 이렇게 해라 이거예요. 이렇게 세부 조건이 이거예요. 세부 조건이. 그죠?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5층 이하로 한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바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에는 그러니까 여기 나에는 또 뭐냐면 감옥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에 따른다. 그리고 건폐율 60%로 할 경우에는 높이 3층, 용적률 300%. 그 다음에 건폐율 20% 이하로 건축할 경우에는 높이 3층, 용적률 100% 이하. 이게 바로 대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가든 나든 유리한 쪽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유리한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유리한 쪽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발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물의 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는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물론 상수도가 없으면 땅 파면 돼요. 하수도가 없으면 오수관 묻으면 돼요. 저기 통 하나 묻으면 돼요. 그죠? 그렇지만 냄새 많이 나겠죠? 여름철 되면. 원칙적으로, 그죠?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더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뭡니까? 자, 이거예요, 이거. 별표 100개 이것도. 또 나중에 여러분 또 일 저질러 놓고 또 덜컥 실수할까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야 또는 경제의 농지는 공작물 설치 제외한다. 두 번째, 요것도 중요하고, 요것은 뭐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번이든 나번이든 유리한 거 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도로, 상수도, 하수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설치를 할 수 없다. 대원칙 중에 요것이 중요하죠. 그죠? 이건 바로 밑에 이제 또 쭉쭉 설명할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노다지가 쏟아질 수가 있다니까요. 노다지가. 제가 왜 참고표를 합겠어요. 참고표. 제가 당구는 잘 못 치는데 당구 150 치나? 지금 안 치본 지가 한 2년 돼가 지금 한 3년 된 것 같아요. 퀴대를 어떻게 잡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도로, 상수도, 하수도. 도로, 상수도, 그죠? 요건 반드시 있으면 좋다. 없으면 해결하는 방법은 밑에서 제가 얘기해 주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토지의 형질 변경 및 물건을 적치할 때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냐? 요런 세부 조건이 필요하다. 요런 세부 조건이. 뭐 형질 변경할 때 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은 건축물의 건축 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 면적의 2배 이하로 한다. 그죠? 이해 가시나요?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이 이렇게 만약 30평이다. 그러면 여기 60평을 형질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딱 뭐 그린벨트라고 해서 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축사, 미국 종합처리장은 바닥 면적이 3배. 그죠?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 이하. 제가 아까 330제곱미터 이하라고 했죠. 만약에 묘지가 지목이 묘인 게 지목이 묘가 5000평이야. 그런데 이것을 지목을 대로 바꾸려고 330평만 활용할 수도 있죠. 나머지는 묘로 쓰고 330평은 뭐 이제 그 관리사로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법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토지의 가치가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축 및 이축단지의 조성해서 이주민단지라고 부르죠. 보통요. 이주민단지라고 부릅니다. 법제 12조 1항의 3호에 따른 이주민단지 규모는 주택 20호 이상으로 한다. 그죠? 다만 10호로 지정할 수도 있다. 이주단지는 철거지를 관할해 저쩌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린벨트가 수용이 되면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키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어떤 신도시가 이렇게 조성이 되면 한쪽에 단독주택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로 보통 이제 이 원주민들한테 보통 유주민단지 택지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 토지를 줘서 건축을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이제 신도시 옆에는 조그맣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자에 한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죠. 물론 이쪽으로 안 가도 돼요. 이쪽으로 안 가고 나는 이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그죠? 그린벨트 안으로 가도 되고, 그죠? 그린벨트 안으로 가도 됩니다. 그것은 본인의 자유예요. 그건 제가 나중에 이제 판례라든가 지류회신을 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왜 주었냐? 법제 5조에 따라서 12조 2항 1항의 3호에 따른 공장 또는 종교시설의 이축. 공장이나 종교시설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공장이나 종교시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도 이전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이전하는데 조건. 그죠? 이전하는 조건이 있는데, 자,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이축하려는 경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기존의 공장 또는 종교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으로 이축해야만 한다. 그죠? 우량농지, 임야가 아닌 지역에 한다. 우량농지나 임야는 여기 또 나오죠. 안 된다.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에 한다. 자, 이게 하천이 흐르고 있어. 이렇게 하천이 흘러. 그런데 여기 토지가 하나 나왔어. 그죠? 토지가 하나 나왔어. 그러면 이 하천으로부터 500m 떨어져야 돼.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으로부터. 조건이 까다롭죠. 그죠? 또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지역에 한다. 자, 이게 하천도 이렇게 있고, 자, 도로가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났다고 해요. 도로가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런데 도로하고 내 토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 맹지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도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조건에는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될 수가 있죠. 그죠?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세를 필요가 없는 지역이어야 된다. 자, 내 땅이 여기 있는데 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여기서 이렇게 멀리 끌어오면 안 되죠. 그죠? 끌어오려면 전봇대를 또 세워야 되고, 그것도 개발 제한구역에 어떻게 보면 그 공작물의 설치 중에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어떤 그런 세부 사항에 걸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도로가로 수도가 지나가면 좋고, 그죠? 또 전기가 지나가면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공장이나 종교시설, 그러니까 물론 수도가 없으면 지하수 파면 되고, 그죠? 전기 없으면 좀 어떻게 야매로 좀 농업용 전기라도 끌어 쓰든가, 아니면 뭐 태양광을 설치해야 되나? 그런 건 안 되겠죠. 그죠? 안 되고, 그 다음에 가스는 뭐 이렇게 뭐 꼭 굳이 뭐 도시가스가 아니더라도 뭐 가스통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그죠? 뭐 그런 것은 뭐 특별히 제기하는 건 아니고. 자, 그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공장 또는 종교시설의 이축에 관해서는 요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요런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죠? 이런 조건이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이 뭐예요? 주택이죠? 주택이나 아니면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 그죠? 아까 그 종교시설이나 공장은 도로하고 붙어 있어야 되고 국가 하천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지만 요런 건축물, 일반 건축물은 그러지 않아도 되죠. 그런 조건이 없죠. 도로 상하수도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은 안 된다. 그렇지만 여기에 뭐 상하수도로 뭐 국가 하천으로부터 몇 미터 떨어져야 된다. 그죠? 아니면 뭐 그런 제한이 없죠.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 제한은 없어요. 근데 대원칙은 있죠. 그린벨트의 대원칙은 뭐예요? 절대농지나 뭐라고요? 절대농지나 임야에는 건축 불가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일반 건축물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벌써 20분이 돼버렸네. 단독주택, 그죠? 어떤 근린생활시설, 카페, 그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음식점, 그런 것들이. 요런 걸 지려면 이 조건에 맞아서 하면 돼요. 이 조건에 맞춰서 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요 조건에 맞으면 돼요. 요 조건에. 그죠? 도로, 상수도,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 이런 것들 요 조건에 맞으면 되는데, 자, 그런데 공장이나 종교시설은 뭐가 있어요? 물론 이건 우량농지 아니야 되고, 그죠? 하나가 더 있죠. 국가 하천으로부터 500m 떨어져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딱 걸리네. 그죠? 요거 하나가 차이가 있죠. 아까 주택하고 요 하나가 차이가 있죠. 그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주택이나 근생은 포함 안 돼. 딱 친절하게 제 교재에 적어놨죠. 저도 까먹을 수 있으니까 크게 표시해놔야 되지. 빨간 걸로 굵게. 그죠? 주택이나 근생은 포함 안 돼. 이해 가시죠? 밑줄짝. 요게 차이가 있습니다. 요게. 그죠? 공장은 왜 그러냐면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으니까 국가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돼요. 자, 그럼 볼게요. 그리고 자, 육지에 보면 아까는 뭐예요? 이제 요런 그 입지 규정이 있었죠? 자, 요런 게 있었죠. 자, 그러면 볼게요. 개발 제한구역 지정 및 관련한 특별조법 시행 규칙이 있는데 제6조에 보면 주택 또는 근린생활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쭉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까 거하고 똑같아요. 아까 거하고 우량농지가 아니어야 되고 하천법에 따른
어쨌든 국가처럼 도움이 떨어져 있을까. 다만 어느 재개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는데, 뭐 하수 처리가 돼 있는 지역, 그 다음에 하수도법에 따라서 공공하수처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다만 면적에 뭐 이게 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다른 면적에 포함되어 진입로가 설치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도로가 이렇게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내 땅이 약간 도로하고 한 뭐 이렇게 5m 정도 떨어졌어요. 이렇게 5m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면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자, 제가 여기 그린벨트에다 330제곱미터까지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내 땅이 요거 도로를 또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로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 면적이 예를 들어서 뭐 50평이다. 이게 100평이고, 그러면 이 대지가 100평이고 도로 면적이 50평이다. 그러면 이 도로 면적하고 이거하고 합쳐서 100평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내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적어지는 거죠. 이것도 50평밖에 안 되고 도로 50평 내주니까 도로 면적을 포함시켜야 된다. 그거거든요. 이해 가셨나요? 이해 안 가요? 제가 좀 설명 잘못했나? 자, 이렇게 제 토지가 이렇게 좀 네모나겠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서 5m가 떨어져 있어. 5m가 떨어져 있어. 그럼 이게 330제곱미터야. 330제곱미터. 그러면 5m 곱하기 5m 넣는다고 합시다. 5m 곱하기, 여기 5m 곱하기 5m로 도로 넓이 된다고 했을 때 25제곱미터잖아, 도로 넓이가요. 330에서 25제곱미터를 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얼마인지 모르겠네. 제가 더하기 빼기 약해서.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은 이 도로 면적인 요 면적이 빠지는 거죠. 이건 개발할 수 없는 거죠. 이건 개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도로 면적을 뺀 나머지 가지고 여기다 건축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공급자의 필요 없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해 가셨죠? 뭐 어려운 거 있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조 관련해서 개발 제한구역 주택 및 근린생활 신축할 수 있는 토지 입지 기준. 요것도 중요한데 이건 내가 안 냈나 보네. 잠깐만요. 컨트롤 C. 여기 있구나. 여기 있네. 요거 설명한 거예요. 지금 방금. 그죠? 좀 헷갈리나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그림으로 설명하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쉽게.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그 체계를 잡고 공부를 해야지만 쉽게 여러분들께 와닿을 수 있어요. 요것은 제 궁금하신 분들은 377강 참고하시고요. 교재도 377강 참고하십시오.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설명했고, 이건 제 교재 377강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보시고, 경매 물건하고 관련해서 같이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이렇게 설명해놨고, 그죠?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제 교재에 좀 약간 일부 발췌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집단취락지구 건폐율 용적률 산정 기준 뭐 여기 나와 있는데, 뭐 높이 3층 용적률 뭐 300%, 뭐 그죠? 건폐율 60%, 건폐율 뭐 40%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것도 뭐 별로 가나 나중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선택하시면 돼요. 자, 이거 뭐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여러분.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 규칙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거든요. 별표 4입니다, 여러분. 이게 별표 4. 별표 4를 보면 유용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해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을 위한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린벨트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그게, 농림업인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나중에 언젠가는 큰 돈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허가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주택을 관리하는 중에 뭐 허가 신고 없이 할 수 있고, 그죠? 마을 공동사업, 그다음에 비주택 건축물에 관련된 다항목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묘역에 분묘를 설치하는 행위 이런 것들,
그죠? 건축물의 용도 변경으로서 다 어떤 거,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 골프장 등을 통상적으로 운영할 때 뭐, 이런 것들, 잔디를 신고 가꾼다거나,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긴급 복구,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허가나 신고 없이 우리가 그린벨트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도 많다. 그래서 요걸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 뭐 그렇게 그린벨트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도 있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에서 국토계획법에서나 얘기하는 국토계획부터 얘기하는 개발행위 허가 50cm 이상의 절토 성토는 허가를 받아야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죠. 그린벨트 똑같은 거예요. 그린벨트도 50cm 미만의 절토, 성토, 복토, 뭐 객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도 할 수 있어요. 허가나 신고 없이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웬만하면 그린벨트 안에는 대부분 나 이게 좀 흙 좀 덮을 거요. 신고하는 게 좋죠. 왜? 괜히 또 공무원 나와가지고 삿대질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신고하고 하십시오. 물론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는 맞아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는 맞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에 제가 토지를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서 강동윤 사장님께서 낙찰을 받아가지고 토지를 복토해서 이쁘게 만들어서 뭐 단기간에 수익 창출한 내용도 제가 알려드렸죠. 동영상도 올려드렸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음 볼게요. 뭐 제가 이제 448강에 개발 제한구역에도 캠핑장이 가능할까? 캠핑장, 야영장 다 가능하죠? 그죠? 캠핑장, 야영장 다 가능합니다. 제 교재 3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3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그린벨트 대해서 임야 투자 경매시 주의사항 두 번째 강의했네. 두 번째로 강의한 내용이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또 이제 필요하시면 제 교재하고 강의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제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규모 주택사업이라든가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해제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단절 토지가 있어요. 단절 토지. 단절 토지라고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관통대지라고 있어요. 관통대지.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무니까 뭐 강의하기 좋고 말하기 좋아서 하는 거지. 저도 사실은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근데 간혹 나와요. 경매를 하다 보면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필요한 강의는 제가 있으니까 제 유튜브에 박영춘 단절 토지, 박영춘 경계선 관통대지 치면 연관된 그 강의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참고하시고요. 단절 토지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도로가 있어. 도로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제가 숫자에 약해서 뭐 중로 2류면 15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5m 이상이야 이게. 15m 이상 도로로, 그죠? 도로로 단절되어 있는 거야. 여기가 딱 이렇게. 특히 이제 시흥시 정왕동에 보면 정왕역 앞에 단절 토지가 있어요. 이렇게 단절된 토지가 있어요. 그죠? 단절된 토지. 중로 15m 이상으로 단절된 토지는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뭐 그린벨트법에서는 해제한다가 아니라 해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해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가 진짜 옛날에 한번 미치고 활짝 뛰는 게 뭐냐면 정왕역에 있는 앞에 있는 토지를 사람들이 해제된대요. 무조건 해제된대. 그래서 제가 그래서 미친놈들이라고 했어요. 해제 안 시켜요. 그거. 그죠? 요것은 3만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 이 단절 토지가 일단의 토지가 3만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해제할 수 있다지 해제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그죠? 3만 제곱미터면 약 10,000평이에요. 10,000평. 그죠? 해제할 수 있다지 해제하셔야 된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왕역 그 앞에 보면 도시지역 한 복판에 유지예요. 지목은 유지. 그런데 그린벨트예요. 죄송합니다. 코 간질간질해. 유지면서도 그린벨트예요. 근데 해제 안 시킵니다.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지금은 수용되고 있습니다. 수용. 반발이 심하죠. 제가 옛날에 이 주민들한테 그랬어요. 토지주들한테. 요거 여러분들 기부 체납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개발합시다. 안 그러면 나중에 수용됩니다. 근데 토지들이 뭔 소리야. 네가 뭐 알기나 알아? 그래서 지금 아마 땅을 치고 통곡할 거래요. 이분들. 왜? 헐값에 수용되니까. 헐값에. 자, 이게 바로 단절 토지예요. 그리고 관통대지라는 게 뭐냐면 관통대지. 관통대지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여기가 그린벨트야. 여기가 그린벨트고 여기는 자연녹지예요. 그런데 토지가 이렇게 돼 있어. 뭐 이렇게 돼 있고 막 그러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막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여기가 경계선입니다. 이게 경계선이에요. 아이고 이렇게 잘 안 그어지네. 제가 마우스로 이렇게 글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잘 이게 막 못 써요. 그러니까 저보고 글씨 뭐 못 쓰네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뭐 전문 강사도 아니고 그냥 마우스로 쓰는 거니까 이해하십시오. 자 그러면 자 여기는 그린벨트고 여기는 자연녹지야. 그죠? 그러면 이 그린벨트 선이 뭐 요렇게 뭐 긁으면 이게 필지선을 따라서 요렇게 긁으면 좋겠죠. 뭐 리본 같나? 잘 그렸나? 그림? 어쨌든 요렇게 그 그린벨트 선을 이렇게 지정하면 좋은데 그죠? 언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상 평인상 컴퍼스로 돌리는 거죠. 이렇게 그죠? 컴퍼스로 돌려서 자 여기는 그린벨트 여기는 자연녹지죠.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요 토지가 예를 들어 요게 이제 990평이야. 990제곱미터야. 그리고 요것은 2000제곱미터. 2000제곱미터. 요것은 2500제곱미터. 단절 토지라는 게 뭐냐면 한쪽은 자연녹지. 한쪽은 그린벨트잖아요. 조건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가 경계선이 이렇게 관통되잖아요. 이렇게 경계선이. 그린벨트 경계선이 관통되잖아요. 1000제곱미터 한 필지의 토지가 10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경계선이 관통될 경우 요것은 자연녹지로 할 수 있다. 그거는 해제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해제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1000제곱 여기는 2000제곱미터잖아요. 그럼 이 필지는 해제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하고 별로 뭐 관계는 없을 거니까 경매를 하다 보면 제가 옛날에 강의를 했는데 진짜 한 10년에 한 2건 볼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통대지냐 단절 토지냐 요것은 단절 토지냐 그 다음에 경계선 관통대지냐 요것은 강의하기 좋은 사람들 말하기 좋은 사람들이 실력 없는 사람들이 요 하나만 딱 집중 분석해서 요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알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알면 좋죠. 알아서 자 그래서 요 내용이죠. 요 내용 그죠? 요 내용입니다. 여기 이쪽은 이제 그린벨트고 경계선 관통대지 요것은 그린벨트고 그죠? 이쪽은 자연녹지 요것은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쪽이라고 했을 때 요게 한 필지가 1000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는 얘기죠. 1000제곱미터 이하여야지 요 부분을 해제시킬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부터 좀 더 중요한 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지 이거? 관통대지구나. 자 요거 도심 한복판에 그린벨트 현장 가보면 수용 반대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정확력 가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사건 번호 옛날에 강의했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요것은 몇 강의에 있더라 이거? 요 강의에 있을 거예요. 강의에. 어쨌든 뭐 그린벨트 강의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자 그리고 뭐 개발 제한구역 내에서 매매와 경매 시 체크사항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제 교재에 다 있는 겁니다. 이주권 양도할 때 주의사항 이렇게 제가 좀 한두 가지 적어놨어요. 그 이상은 저도 이제 공개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들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주권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일단 여기서는 공익용과 재해용 이축권, 이축 가능 조건을 검토하는데, 자, 공익사업과 재해로 인한 이축권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게 되는 날, 당시에 자기 소유의 토지의 기존 주택을 소지하는 시군구택 내 지역이나 연접된 시군구로 기존 주택으로 2km 이내의 지역으로 이축하는 경우에 신축이 허용되죠. 2km 이내. 아유, 이내. 아유, 자꾸 오타가 나네. 이내인 지역으로 이축하는 경우에 허용되죠. 공익용이나 재용 이축권은요. 그죠? 이축 가능한 조건은 뭡니까? 이축 가능한 조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린벨트 내 본인 소유의 토지가 있으며 우량농지가 아닐 것. 그죠? 기존 주택으로부터 2km 이내일 것. 그죠? 이게 주택이 있어. 이게 내가 이제 여기서부터 반경 컴퓨터 돌렸을 때 2km 이내야 된다. 2km 이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국가 하천으로부터 50m 떨어질 것. 국가 하천이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이축하고 싶은 거리가 500m 떨어져야 된다. 새로운 진입로 설치가 필요 없을 것. 전기가스 수도가 설치가 필요 없을 것. 근데 이것은 제가 바로 밑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축권의 종류. 이축권의 종류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세 가지가 있어요. 공익용 이축권, 재해용 이축권, 그 다음에 이주용 이축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공익용은 말 그대로 공공개발, 뭐 도로, 철도 그런 것들이 났을 때, 그죠? 그런 것들이 났을 때 내가 이제 수용되잖아요. 수용되면 거기에 이제 취락지구에서 2km 이내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취락지구에서 2km. 그 다음에 재해용 이축권도 마찬가지죠. 화재라든가 천재지변 그런 걸로 인해서 뭐 내 건물이 멸실되다든가 그러면 이것도 역시 취락지구에서 2km 이내로 옮겨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주용 이축권은 뭡니까? 그죠?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전 시간에 설명드렸나? 지정 이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물 소유자가 10호 이상 되는 취락지구에 붙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죠. 그죠? 지정 이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의 건축물의 소유자.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게 A라는 토지 소유자야. 토지는 A 거예요. 이 건물은 경매사령관 거야. 그런데 요게 그죠? 이게 이제 멸실 위기에 처해 있는데 증축도 이제 토지 소유자가 야 나 이거 좀 건물 좀 새롭게 증축도 좀 하고 개축 좀 해야 되겠어 그랬더니 토지 소유자가 안 돼. 부서지면 나가. 그랬어요 저한테.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걸 활용해야 되겠죠. 이주용 이축권을 활용해야 되겠죠. 그죠? 이주용 이축권 활용해서 취락지구로 이전하는 겁니다. 취락지구로. 이해 가시죠? 요것은 타인 토지상의 주택이 소멸되는 경우에 취락지구로 이전하는 겁니다. 요게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이축권 거래시 주의사항, 요건 제가 한 가지 적어놨는데 필요 없고, 자, 뭐, 여기 이제 음식점, 카페 신축 시, 이제 여기 조건들이 있거든요. 이렇게요. 제가 조건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축권 다시 말해 딱지죠? 딱지 투자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교재 보시면 돼요.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자, 아까 이제 설명드린 걸 종합해 볼게요, 제가요. 자, 이축권으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린벨트 내에서 도로가 생기면서 수용된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이축권이 나온다고 했죠. 그죠? 그린벨트 내에서 도로가 생겨, 이렇게 막. 도로가 생기면 내 땅이 수용되잖아요. 그죠? 내 땅이 수용되면 이 수용된 사람들한테는 이축권이라는 게 나와요. 이축권이라는 게.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그죠? 이축권으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취락지구로부터 2km 이내여야 돼요. 그죠? 만약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일단 취락지구야. 취락지구가 있어. 그럼 취락지구에서부터 2km 이내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막 멀리 집을 짓거나 그러면 막 또 무분별한 또 개발이 될 수가 있으니까 취락지구로부터 2km에 지어야 되고, 둘째는 우량농지 및 집단농지가 아니어야 돼요. 이것도 여기도 이제 만약에 우량농지잖아요. 여기가. 그럼 집 못 지어요. 여기도 이제 절대농지야. 또는 우량농지야. 그럼 집 못 짓습니다. 그죠? 셋째는 도로와 접해야 되고 새로운 도로를 내는 것은 안 된다. 아이고 자꾸 스펠링 안 되고, 만약 도로를 낼 경우에는 도로와 합한 면적으로 대지 면적을 계산한다. 이게 뭔 말이냐?
도로와 안 되며, 아우, 제가 좀 오타가 많습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 자, 이게 도로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이게 도로잖아요. 도로. 도로와 접해야 되고, 이 도로와 접하면, 그죠? 이 도로와 접하면 건축이 가능해요. 건축이 가능해. 그런데, 그죠? 새로 도로를 내는 것은 안 된대요. 여기다 이렇게, 이 도로가 있는데, 그죠? 이 내 땅이 여기 있어, 이렇게. 근데 여기다 새롭게 도로하고 연결해서 도로를 내는 것은 안 된대. 그죠? 만약 도로를 낼 경우, 만약 이렇게 좀 크게 확대한 건데, 이렇게. 이게 도로라고 해요. 도로를 이렇게 만약에 낼 경우, 내 땅이 이렇게 맹지라, 도로를 낼 경우에는, 이 도로하고, 이 대지 면적을 합한 면적이 대지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 면적이 나중에 줄어들겠죠, 이렇게요. 그죠? 도로를 길게 내면 될수록 내가 지을 수 있는 땅의 면적은 좁아진다. 왜? 최소 330제곱미터니까. 그죠? 만약에 도로가 막 100제곱미터 차가 된다 그러면 내는 200제곱미터밖에 여기다 건물을 못 짓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넷째는 뭐예요? 수도, 전기, 가스가 모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요? 다른 곳에서 끌어오는 것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도로 쪽에는 도로가 있으니까 전기나 또는 가스나 수도가 지나가겠죠. 수도 없으면 지하수 파면 되니까. 물론 지하수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도, 특히 전기가 문제죠. 전기. 가스는 뭐 이렇게 가스통 갖다 놓으면 되고, 그죠? 일반 LPG 가스 갖다 놓으면 되니까 상관없고, 그죠? 전기가 지나가야 됩니다. 전기가. 농업용이든 뭐 일반 전기든 지나가야 되겠죠. 그죠? 수도하고 전기가 지나가야 된다. 이쪽으로 이렇게. 이해 가셨죠? 이런 내용입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다섯 번째. 국가 하천 500m 이상 떨어져야 된다. 붙어 있으면 뭐 받는다고? 심의를 받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 하천과 붙어 있어. 가까이 있어. 지방 하천은 상관없어요. 국가 하천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도시 지역, 뭐 낙동강, 뭐 한강이 국가 하천인가? 낙동강, 영산강, 뭐 만경강, 뭐 금강, 그런 데다 집을 짓고 싶다. 그럼 그린벨트 안에 집을 짓고 싶다. 그러면 500m 떨어져야 되는데 500m 이내다. 그러면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물론 오페소 정화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또 허가를 내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좀 많이 까다롭죠. 그죠? 그리고 만약 도로변에 오수 하수 처리 시설이 있으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이렇게 국가하천이야. 여기가 이렇게 국가하천이에요. 이게 국가하천이죠. 그런데 내가 여기다 집을 지으려고 그래. 근데 국가하천부터 500m 안 떨어졌으니까 안 돼. 그런데 이 도로변으로 뭐가 있어요? 오수 하수 처리 시설이 있으면 하수 처리 시설이 지나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뭐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딨어.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도로와 붙어있지 않은 토지는 좋을 수도 있다. 도로와 붙어있는 토지는 좋을 수도 있고요. 그죠? 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도로하고 붙어있는 농지는, 절대 농지는 빼고 좋을 수도 있죠. 그죠? 농막은 도로가 없어도 되고 신고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신고 사항이잖아요. 그죠? 자, 일곱 번째 중요한 내용들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게 쭉 정리 한번 해보세요. 제가 좀 이렇게 막 한 번 강의하는데 지금 벌써 50분 지났거든요. 뭐 잡담 별로 안 했는데도 벌써 50분, 1시간 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꾹꾹 지나가는데, 특히 이제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제 강의하고 같이 2번, 3번 듣다 보면 그린벨트에서 딱 체계가 잡힐 거예요. 체계가 잡히면 그게 다 여러분들 거거든요. 정말 다 돈입니다, 여러분. 자, 일곱 번째는 지정 전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매입하면 제일 좋겠죠. 그죠? 지정 전부터,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지목이 되었다. 그런 토지를 경매를 받는다거나 사면 정말 대길이겠죠. 그죠? 그리고 자연녹지, 건폐율 20%지만 이런 대지는 건폐율 60%다. 건폐율이 60%다. 뭐? 취락지구. 그죠? 취락지구가. 또한 5년 이상 거주하면 연면적 230제곱미터까지 3층으로 지을 수가 있죠.
그죠? 연면적. 이해 가셨나요? 그리고 만약 그린벨트에 돼지가 나왔다면, 그죠? 아우, 너 저 책이라고 하려고 그래. 아우, 미치겠네. 만약 그린벨트에 돼지가 나왔다면 등기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요. 그죠? 등기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린벨트 지정 이전인지 이후인지 확인을 하면 좋겠죠. 그죠? 이전이라면 5년 이상 토지 소유자가, 그죠? 이전에 만약에 이제 그 지목이 되고 5년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보유한 사람이, 토지 소유자가, 그죠? 그 사람 앞으로 근생 신청을 하면 좋겠죠. 그죠? 단독주택보다는 근생이 낫잖아요. 그죠? 경치가 좋고 뭐 호숫가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죠? 그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앞으로 근생 신청 조건으로 계약을 해라. 이런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조건 등이 없이 등기를 해버리면 5년 동안 살다가 5년 후에 상가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주택이 있어. 아까 그린벨트 안에 있잖아요. 주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매도자가 5년 이상 거주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 앞으로 근생으로 바꿔서 계약을 하면 더 좋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근생으로 바꿔서 계약하면 나도 이익이잖아요. 그 사람은 뭐 시간이 좀 별준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230제곱미터지만 원주민 지정 전부터 거주한 사람은 300제곱미터까지 건축이 가능하죠. 카페도 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230, 지정 전부터 거주한 사람은 300제곱미터까지 건축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많은 이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주권 여기 쭉 나와 있고, 그런데 뭐 특별한 내용들은 이제 제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많이 올랐죠. 집단 취약지구에서 이제 근생시설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하시고, 다 이제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할 얘기는 좀 많은데 오늘은 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를 요거 이게 뭐 좀 깊게 꼼꼼하게 하려니까 이거 사실은 10시간 20시간짜리 강의거든요. 근데 막 이게 1시간 안에 막 압축해서 하려니까 저도 굉장히 힘드네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 이거예요. 이거 개발제한구역 법령 해석 중에서 요거 이제 별표, 요건 전 시간에 했고, 그 다음에 별표하고 요걸 했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주권 관련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근생이라든가 주택을 짓는 방법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봤어요. 어떻게 이 정도면 여러분들 이제 그린벨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잡히시나요? 윤곽이 잡히시죠? 그리고 요거 가장 중요한 거, 그린벨트에 건축을 하기 위한 조건들,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죠. 조건 검토, 요거 대인 조건, 토지 조건, 그 다음에 시설물의 조건, 기반시설, 요거 가장 중요하죠. 그죠? 이해 가셨죠?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뭐 강의 교재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이제 요것만 딱 하고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강의를 판매하냐면 사람들이 자꾸 그래요. 이제 제 기본 교재 구매하신 분들이 한 400분, 500분 되시거든요. 블루오션 교재를 구매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지났대, 시간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쭉 처음부터 강의를 들었던 분들인데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뭐 강의 교재를 9월까지만 판매한다고 됐다고 해서 너무 늦었다. 이건 너무 좀 불공평하다. 그래서 기회를 한번 주라. 라고 해서 이제 사실은 한 열흘 동안 다시 판매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정말 기본 교재하고 블루오션 교재 구매하셔서 정말 대박 한번 터뜨리십시오. 대박 터뜨리시면 좋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제가 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하려면 요거 할 거예요. 개발제한구역 지리외신이 있어요. 한 100개 됩니다. 100개. 지리외신이 한 100개 되는데 100개는 다 할 수 없고 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또 지금까지 강의하고 겹치는 것들, 또 이게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것들 위주로
헷갈릴 수 있는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지류의 신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요것도 한 2강 정도 나눠서 할 거예요. 너무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2강 정도 나눠서 하고, 요건 하나면 끝나고, 요것도 하나면 끝나고, 앞으로 한 4시간, 5시간이면 끝나겠네요. 그린벨트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어휴, 안 꺼졌나?